저기 손님? 이 카드 정지된 거 아니에요? 단말기가 작동을 안 해요. 편의점 알바생의 비명과 동시에 매장 전체에 붉은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동생들이 굶어 죽어가요. 제발 한 번만 더 긁어주세요. 19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그 순간 밖에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편의점을 포위했습니다. 잔액 0원짜리 아빠의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긁히는 순간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 제국이 깨어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난히 매서운 칼바람이 낡은 빌라의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지 사흘째 되는 방 안은 이미 냉동고나 다름없었고 네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낡은 혼이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9살 한서윤은 숨소리가 거친 막내 한수호의 이마를 짚으며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지요. 한수호의 이마는 금방이라도 타오를 듯 뜨거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한서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서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꽂힌 검은색 티타늄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던 물건이었지요. 서윤아, 이건 절대 쓰면 안 된다? 정말로 너희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세상 밖으로 꺼내지 마. 아버지는 왜 잔액도 없는 이 카드를 목숨처럼 아끼라고 했던 걸까요? 한서윤이 아빠의 유언을 곱씹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고모 박미령이 사채업자들을 대동하고 방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지요. 박미령이 코끝을 찡그리며 방 안을 훑어보더니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었니?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방 비우라고 했잖아.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미령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아빠 보험금 5천만 원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 전세금은 건드리지 마셔야죠. 박미령이 콧방귀를 뀌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한서윤의 얼굴 앞에 내던졌어요. 얘 좀 봐. 그 돈은 내 아빠가 나한테 빌린 돈 갚은 거고 이 집 보증금도 이제 내 명의로 넘어왔어. 사채업자분들 뭐 하세요? 당장 짐 다 밖으로 내던지세요. 박미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중과 한지호가 동생 한수호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지만 사내들은 아이들의 낡은 가방과 책들을 창밖으로 가차없이 던져버렸지요. 박미령이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한진우, 죽어서도 민폐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남겨두고 가다니 정말 한심해. 한서윤은 사진첩을 뺏으려다가 박미령에게 밀려 바닥에 무릎을 찍고 말았어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박미령이 사채업자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자 집주인까지 나타나 현관문에 못질을 하며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지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 차가운 보도 위에서 한서윤은 의식을 잃어가는 한수호를 업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금기를 깨서라도, 아니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동생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민준아, 지호야. 여기서 수호 잘 보고 있어? 누나가 금방 먹을 거랑 약 사올게. 한서윤은 동생들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마을 끝자락에 있는 대형 편의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H리테일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눈발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한서윤의 뺨을 스쳤지만 한서윤은 쉴 틈도 없이 바구니를 채웠습니다. 한수호에게 먹일 분유와 해열제, 그리고 며칠을 굶은 동생들을 위한 삼각김밥과 우유를 닥치는 대로 담았지요. 계산대 앞에 선 한서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제발이요. 아르바이트생이 귀찮다는 듯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는 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들려야 할 맑은 신호음 대신 편의점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로열 마스터 계정 확인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긴박하게 깜빡였지요.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이 카드를 빼내려 했지만 보안 장치가 작동해 카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야, 너 이 카드 어디서 났어? 기계가 왜 이래? 아르바이트생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자 편의점 내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잠겨버렸어요. 한서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셔터까지 내려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내부 스피커에서 묵직한 기계음이 흘러나오며 현장을 압도했지요. 본사 통합관제센터에서 알립니다. 지문 및 안면 인식 완료. 회장님의 직계 비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직원은 현 위치를 즉시 봉쇄하고 최고 예우 프로토콜을 가동하십시오. 한서윤은 자신이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마치 국가 비상사태라도 벌어진 듯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지요.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편의점 밖 도로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H리테일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색 방탄 세단 20대가 정교한 대열을 유지하며 편의점을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사내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변의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했지요. 잠시 후 굳게 잠겨있던 편의점 유리문이 본사 전용 키에 의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신사 강철중 비서실장이었어요. 강철중은 수백 명의 경호원을 뒤로 한 채 한서윤의 앞에 다가와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강철중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회한이 서려 있었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찾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주인을 찾았습니다. 강철중이 바닥에 떨어진 한서윤의 낡은 지갑을 소중하게 들어 올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편의점 밖을 메운 수많은 사내가 일제히 허리를 굽혀 한서윤을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한서윤은 이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 아빠는 그냥 노가다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강철중이 눈물을 훔치며 한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아가씨, 한진우 회장님은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망의 절반을 소유한 H그룹의 유일한 황제이셨지요. 다만 아가씨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드셨던 것뿐입니다. 서윤은 강철중의 말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경하게만 들렸어요. 하지만 편의점 앞에 대기 중이던 전용 의료진이 앰뷸런스를 타고 동생들에게 향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강철중이 서윤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최고급 방탄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었지요. 아가씨, 이제 추위와 배고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남겨두신 남산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기 전
자신이 긁었던 그 검은 카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잔액이 영원이라던 아빠의 농담 같은 말은 진실이었지만 그 카드가 불러온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지요. 차량 행렬이 서울 도심의 눈길을 가르며 남산을 향해 장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숨죽여 살던 네 남매의 인생이 단 한 번의 결제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서유는 차 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아빠가 남긴 유산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아이들이 쫓겨났던 낡은 빌라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빌라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동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숨죽이며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길거리에 내팽개쳤던 사채업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대 세력의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쳤죠. 박미령이 사채업자 한 명의 팔을 붙잡으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박미령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한진우 회장님의 자제분들을 모시러 왔습니다.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및 주거 침입 교사죄로 즉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박미령이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내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금세 기가 죽어 입을 다물었죠. 사채업자들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요원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아이들의 낡은 짐가방과 아빠의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특수 보관함에 담았어요. 잠시 후 한서윤을 태운 지휘 차량이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박미령의 앞으로 다가갔죠. 강철중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미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미령 씨 맞습니까? 회장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보험금을 가로챘어요? 박미령이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오빠가 진 빚도 많았고요. 강철중이 품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어 박미령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가로챈 5천만 원, 지금 이 시간부로 전액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유기 혐의로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될 테니 마음의 준비나 하시죠. 박미령의 휴대폰에 즉시 입금 취소와 계좌 동결 문자가 도착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특수 의료진은 담요에 쌓여 떨고 있던 한민준과 한지호, 그리고 의식을 잃은 한수호를 발견하여 앰뷸런스로 옮겼죠. 한민준이 한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이제 우리 안 무서워해도 돼? 저 아저씨들은 누구야? 한서윤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어요. 응, 민준아. 이제 괜찮아. 아빠 친구분들이 우리 도와주러 오셨어. 의료진이 한수호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하자 지켜보던 한지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탄 차량 내부는 웬만한 대학병원 응급실 못지않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명동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이 호송 작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철중이 뒷좌석에 앉은 한서윤에게 두꺼운 기밀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왜 신분을 숨기고 사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룹 내부에 회장님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서윤이 서류를 넘기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일부러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도 많았는데 어떡하죠? 강철중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밤 아가씨와 동생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장에 담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거대했죠. 차량은 도심의 빌딩 숲을 지나 남산 자락의 울창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위험 있게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저택의 모습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수백 명의 하인과 경호원이 정원에 도열하여 네 남매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새로운 주인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 저택관리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중앙 거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정중앙에는 창업주 시절의 한진우 회장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초상화 속의 아버지는 낡은 점퍼 대신 훈장이 달린 근사한 양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수호는 전용 병실로 옮겨져 최고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 나머지 세 동생은 화려한 응접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강철중이 서재로 서윤을 부르더니 벽면에 숨겨진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가씨가 긁으신 그 영원 카드는 그룹 지주사 지분 51%를 즉시 활성화하는 디지털 인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본사 서버를 통해 모든 이사와 주주들에게 아가씨의 등장이 타전되었죠. 한서윤이 모니터에 떠오른 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보며 당혹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정말 이 큰 조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철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가씨는 생각보다 강한 분이니까요. 서윤은 안내에 따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매년 생일마다 사두었던 선물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아빠의 투박한 글씨로 적힌 축하 카드가 놓여 있었죠. 우리 예쁜 서윤이의 18살 생일을 축하한다. 이 드레스를 입고 웃을 내 모습을 상상하며 아빠가 미리 사두었어. 한서윤은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빠가 생일 선물이라며 사왔던 싸구려 머리핀이 사실은 이 거대한 유산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편 그 시각 감옥으로 연행되기 전 풀려난 박미령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H그룹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나타났다고요? 그 애들이 정말 회장님 자식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 박미령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가짜 뉴스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죠. 서윤은 저택의 테라스로 나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 중 우리를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도시 전체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기분이었죠. 한서윤은 낡은 지갑 속에 꽂힌 검은 카드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이 가족과 그룹,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을게. 서윤의 눈빛은 어느새 창업주 한진우 회장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저택의 공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장엄하게 흘렀습니다. 동생들은 푹신한 침대에서 난생 처음으로 추위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네 남매를 둘러싼 화려한 저택은 이제 그들의 안식처이자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내일 아침이면 마주하게 될 본사의 정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강철중 비서실장은 문 밖에서 서윤의 결연한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H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남산의 밤은 깊어만 갔고 새로운 태양은 곧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빠가 남긴 영혼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제국을 책임질 여전사의 기운이 서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그렇게 내 남매의 인생 이막은 화려한 남산 저택의 풍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들기 전 막내 수호의 병실을 찾아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수호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며 서윤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자신을 믿어주는 동생들과 아빠가 남긴 충신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내 남매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길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빠가 늘 가르쳐준 겸손과 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저택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내 남매의 평화로운 숨소리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마주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탐욕의 눈먼 정적들의 공격이 예상되었지만 서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이 금단의 구역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 남매만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서윤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아빠의 믿음은 서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회장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산의 정기는 내 남매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쓰여가고 있었죠. 서윤은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보여줄 단호한 태도를 상상하며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밤이었고 내 남매의 미래는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강철중 비서실장은 복도에 불을 끄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아가씨가 정말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에 섞여 사라졌고 저택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내일의 영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다음 날 아침, 남산 저택의 창문들은 눈이 멀듯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덜덜 떨던 한서윤은 푹신한 실크 침구의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와 따스한 온기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 대기하던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어요. 아가씨,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서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고 다이닝룸에 모여있는 동생들을 발견했죠. 한민중과 한지호는 하얀 식탁보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내 한수호는 전용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기력을 회복했는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우유를 홀짝이고 있었지요. 한민준이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정말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어제 꿈꾼 거 아니지? 한서윤이 동생의 옆자리에 앉아 따뜻한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여주며 대답했지요. 응, 민준아. 이제 배고파서 울지 않아도 돼. 아빠가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한지호는 식탁 옆에 놓인 최신형 태블릿 PC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집 인터넷 정말 빨라요. 그리고 아까 제 방에 가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로봇과학 잡지가 수백 권이나 꽂혀 있었어요. 아빠가 제 취미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한서윤은 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철중 비서실장이 서윤을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비밀 서재로 안내했죠.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금속 단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서윤의 손에 쥐어준 검은 티타늄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자 서재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지요. 아가씨, 이제 이 카드의 진짜 힘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지문 인식을 해주십시오. 한서윤이 떨리는 손가락을 카드 중앙의 센서에 올리자 허공에 푸른색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어요. 스크린에는 H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함께 최종 승인권자 한서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강철중이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이사진의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마스터 키지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이 힘을 올바르게 쓰실 때까지 가난이라는 시험대에 올려두셨던 겁니다. 한서윤이 화면 속의 엄청난 숫자들을 보며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빠는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신 걸까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강철중이 서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 한서윤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아가씨가 밑바닥의 고통을 알아야만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이 일기장에 아가씨를 위한 교육 로드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서윤이 일기장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아빠의 투박하지만 힘 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나의 사랑하는 딸 서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돈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켜낸 장녀가 되어 있겠지. 이제는 그들을 위해 내가 제국을 통치할 차례다. 서윤은 아빠의 진심을 마주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H그룹 본사 고층 빌딩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최만식 부회장이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진우의 자식들이 나타났다고?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비서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회장님의 비밀 보좌관이었던 강철중 실장이 직접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산 저택에 보호 중이라는 와요. 최만식 부회장이 창밖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철중 그 노인네가 드디어 패를 꺼냈군. 하지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들일 뿐이야. 당장 언론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 퍼뜨려. 근본도 모르는 고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다고 여론을 조작하란 말이야. 최만식의 탐욕스러운 명령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채널들은 삽시간에 한서윤 남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죠. H그룹의 숨겨진 자녀들, 사실은 사기극?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상단에 노출되었습니다. 저택 내부에서도 외부의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강철중은 보안 요원들을 배치하여
기자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지요. 한서윤은 저택 복도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대신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낯설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죠. 서윤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하게 응조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울고 있을 시간 없어. 내 뒤에는 동생들이 3명이나 있잖아. 아빠가 지킨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내야 해. 서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들었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서재로 돌아가 강철중에게 지시했지요. 실장님,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제가 직접 나가서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숨어 있는 건 아빠 방식이 아니잖아요. 강철중이 서윤의 결연한 태도에 감동한 듯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가씨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은 저택 내부에 마련된 따뜻한 온수풀에서 수영을 즐겼어요. 한민준과 한지호는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렸고 한수호도 튜브에 몸을 실은 채 즐거워했지요. 한서윤은 풀사이드 선베드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처럼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지요. 저택 정문을 지키던 보안팀으로부터 급박한 무전이 강철중의 이어폰으로 전해졌어요. 강철중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서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 어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인물이 정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구죠? 최만식 부회장인가요? 강철중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박미령 씨입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아가씨의 보호자 자격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서윤은 고모의 이름이 나오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아빠의 보험금까지 가로챘던 여자가 이제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것이죠. 서윤은 한수호를 안아든 한민준에게 눈짓을 보내 아이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민준아, 지호야. 너희는 방에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나오면 안 돼. 한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누나, 또 그 무서운 아줌마가 온 거야? 우리가 지켜줄게. 같이 있으면 안 돼? 한서윤이 동생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누나가 해결할게. 너희는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아도 돼. 누나 믿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서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대문 밖에는 박미령이 기자들을 뒤에 세워두고 울부짖으며 연기를 하고 있었죠. 내 조카들아, 고모가 왔다. 이 나쁜 재벌놈들이 우리 불쌍한 애들을 가둬두고 있어. 당장 문 열어라. 박미령의 가식적인 통곡 소리가 고요했던 남산 저택의 공기를 지저분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서윤은 강철중에게 문을 열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웅장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서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인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박미령은 문이 열리자마자 승리했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들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예전에 나약했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박미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첫마디를 뗐지요. 고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 보아요? 서윤의 싸늘한 말투에
박미령은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고 남산 저택의 화려한 정원은 순식간에 법적 공방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지요. 강철중 비서실장은 서윤의 곁에 서서 언제든 그녀를 보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지갑 속에 든 검은 카드가 뿜어내는 묵직한 존재감을 느끼며 상대를 압박했어요. 박미령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서윤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이미 고모가 보험금을 가로챈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거예요. 서윤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박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울기만 하던 조카가 하루아침에 재벌 회장 같은 위엄을 내뿜는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남산의 밤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식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번 기회에 아빠를 모욕했던 고모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빛을 번뜩였지요. 저택의 화려한 조명은 오직 서윤만을 비추고 있었고 박미령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남매가 맞이할 위대한 반격의 시작에 불과했지요. 서윤은 속으로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봉인이 해제된 황금의 제국은 그녀의 손안에서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서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서며 박미령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당신의 모든 범죄를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해 드릴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박미령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지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격정적인 흐름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저택의 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한서윤을 위협했죠. 박미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앞으로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조회수를 위해 박미령의 가식적인 통곡 소리를 생중계하며 스마트폰을 들이댔지요. 세상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불쌍한 조카들이 이 거대 재벌 놈들한테 납치됐어요. 내 조카들 내놔라 이놈들아. 박미령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비명을 지르자 기자들의 질문이 한서윤을 향해 화살처럼 쏟아졌어요. 옆에 서 있던 강철중 비서실장이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여자는 작정하고 판을 깔았어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서윤은 강철중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며 한 걸음 앞으로 당당하게 나섰지요. 한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미령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뗐습니다. 고모, 연기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보면 코미디인 줄 알겠어요. 그만하고 일어나시죠? 박미령이 눈을 부릅뜨며 한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년아, 네가 감히 고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이 재벌 놈들한테 매수된 거지? 우리 진우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돈에 눈이 멀어서 이래.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한서윤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한서윤 씨, 박미령 씨 주장이 사실입니까? 강제로 감금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돈을 받고 가족을 버리신 건가요? 한서윤이 유튜버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지요. 질문 똑바로 하세요. 감금이라니요?
저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집에서 제 동생들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미령 씨, 당신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던 날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한서윤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박미령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종이들에는 박미령이 아빠의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과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가 가득했지요. 기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기 위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보험금 5천만 원 수령 확인서? 박미령 씨, 조카들을 내쫓고 보험금을 가로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박미령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미령이 당황하여 변호사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건 오빠가 나한테 빌린 돈 갚은 거야. 그리고 애들은 지들이 멋대로 나간 거지네가 언제 내쫓았다고 그래. 하지만 상황은 이미 박미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미령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돌아가신 한진우 회장님이 생전에 작성하신 친권 및 재산관리권 위임장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권한은 고모인 박미령 씨에게 있다는 내용이지요. 변호사가 내민 종이에는 아빠의 필적과 똑같은 서명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어요. 한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작성한 적 없어. 그거 가짜지? 박미령이 기세를 회복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비웃었지요. 가짜라니? 내 아빠가 너희들 걱정돼서 미리 다 써둔 거야. 자, 경찰관님들 보셨죠? 이 서류가 법적 증거니까 당장 저 애들 집 밖으로 끌어내 주시고 우리 애들 나한테 넘겨주세요.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위임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과 서명은 누가 봐도 아빠의 것이 분명해 보였죠. 최만식 부회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이 틈을 타 저택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이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법적인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아가씨, 저 서류는 분명 조작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뒤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한서윤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의 필적을 도용해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다니 용서할 수 없었지요. 기자들은 이제 서윤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비난 섞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서윤 씨, 위임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지금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중을 기만하신 건가요? 한서윤은 대답할 말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정문도로 너머로 육중한 소리를 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지요.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품위 있게 내렸습니다. 그를 본 기자들과 변호사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지요. 저분은 전직 대법관 출신인 조영수 변호사님 아니신가? 조영수 변호사가 한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박미령의 변호사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정밀 감정 결과 보고서를 꺼내어 경찰관에게 건넸지요. 박 변호사, 자네 아직도 이런 저질스러운 수법을 쓰는 건가? 여기 한진우 회장님이 해당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해외 지사에 머물고 계셨다는 출입국 증명서와 위조 감정서가 있네. 조영수 변호사의 말에 박미령의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서윤은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듯 조영수 변호사를 쳐다보았지요. 변호사님, 정말인가요? 저게 가짜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조영수 변호사가 한서윤에게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모든 대비책을 저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저 여자가 내민 종이는 최만식 부회장과 공모하여 만든 명백한 위조 공문서입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즉시 박미령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미령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미령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지요. 안 돼. 이거 놓으라고. 최 부회장님이 시킨 거란 말이야. 나만 죽을 순 없어. 박미령이 최만식의 이름을 언급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최만식 부회장의 차가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급히 유턴하여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지요. 한서윤은 멀어져가는 최만식의 차량을 향해 눈을 번뜩이며 다짐했습니다. 고문은 시작일 뿐이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저택 앞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지요. 한서윤은 자신을 지켜준 조영수 변호사와 강철중 비서실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영수 변호사가 한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가씨. 회장님의 자리를 되찾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한서윤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고 아빠가 남긴 영원 카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지요. 서윤은 저택 현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요. 서윤의 눈빛은 어느새 창업주 한진우 회장의 강인함을 완벽하게 닮아 있었고 저택의 공기는 승리의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박미령이 아닌 한서윤을 H그룹의 진정한 여제로 칭송하는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저택 내부에서는 동생들이 누나를 기다리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강철중 비서실장은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안심이 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신 최만식 부회장의 반격이 예상되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를 마쳤지요. 남산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내 남매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당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걸린 아빠의 초상화를 보며 나지막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요. 이야기는 이제 거대 악과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고 서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재판이 열리는 당일 아침의 법원 복도는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기자들은 H그룹의 후계자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보려 눈을 번뜩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한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린 새 동생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은 채 법정 안으로 입장했어요. 막내 한수호를 품에 안은 한민중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한지호가 한서윤의 뒤를 든든하게 따랐지요. 원고석에 앉은 한서윤은 맞은편 피고석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박미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령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가련한 고모를 연기했죠.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의사봉을 3번 두드리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미령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윤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공격을 시작했지요.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판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한서윤은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일 뿐입니다. 이런 아이가 거액의 유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무시하고 함부로 카드를 긁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만 봐도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미령이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이며 비통한 목소리로 거들었죠. 맞아요, 판사님. 제가 그동안 저 어린 것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벌가 핏줄이라니까 고모인 저를 문전박대하고 돈만 밝히는 아이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제 오빠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방청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한지호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저 아줌마 정말 뻔뻔하다. 우리가 굶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저런 거짓말을 해? 한서윤이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지요. 지호야, 화낼 필요 없어. 진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드디어 한서윤 측의 조력자인 조영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영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박미령과 상대 측 변호사를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지요. 도덕성을 언급하시니 참으로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피고 박미령 씨가 아이들을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던 그날의 도덕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남긴 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영수 변호사가 법정 내부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생전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수척해진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떼어 영상 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아, 그리고 내 소중한 아이들아. 너희 고모 박미령은 탐욕에 눈이 멀어 너희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학대할 인물이다. 나는 이미 그 여자가 나 몰래 내 도장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때려다닌 정황을 모두 기록해 두었단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미령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요. 영상 속 아버지는 박미령이 과거에 저지른 금전 갈취 내역과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붓던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열했습니다. 조영수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강조하듯 말을 덧붙였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한서윤 양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던 시점의 통장 잔액 확인서가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사흘을 굶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이 결제는 탐욕이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를 도덕적 결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행위죠. 결정적으로 조영수 변호사가 박미령이 사채업자들과 공모하여 아이들을 집에서 끌어내던 날의 근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의 짐을 창밖으로 던지며 조카들을 밀치던 박미령의 악랄한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지요.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미령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판사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박미령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죠.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애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라고요. 재판장님, 저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박미령이 옆에 있던 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변호사조차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장례를 정돈한 뒤 매서운 목소리로 박미령을 꾸짖었죠. 피고 박미령은 법정을 모독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시오.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피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서윤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지요. 판사가 한서윤과 동생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엄중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박미령의 보호자 자격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아동 학대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고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 이상 판결이 확정되자 법정안은 승리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한서윤은 동생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박미령은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지요. 한서윤, 너 인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최 부회장님, 살려주세요. 고모가 비참하게 사라진 뒤 법정 복도로 나온 네 남매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당당한 H그룹의 후계자이자 동생들의 완벽한 보호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강철중 비서실장이 다가와 한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군요. 한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려던 찰나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요. 발신인을 확인한 한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막내 수호를 돌봐주던 전용 병동의 수석 주치의에게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회장님. 지금 수호 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한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조금 전까지 맛보았던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가 내 남매를 덮쳐왔습니다. 한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동생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기적 같은 승리 뒤에 숨어있던 잔인한 병마가 내 남매의 행복을 다시금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막내 좀 살려주세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차창 밖으로 흐려지는 법원의 풍경을 뒤로 한 채 내 남매의 차량은 비명 같은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선 막내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치열한 사투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산 저택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재벌가의 화려한 생활에도 내 남매는 아빠가 가르쳐준 소박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어요. 하지만 하늘은 이들에게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가장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에 잔인한 시련을 던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밝게 웃으며 고기를 집어들던 막내 한수호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식탁 위로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한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한수호에게 달려갔고 한민준과 한지호도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야, 정신 차려봐. 수호야, 실장님 도와주세요. 한서윤의 절박한 외침에 강철중 비서실장과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즉시 식당으로 들이닥쳤어요. 한수호는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곧장 저택 내 의료센터를 거쳐 그룹 소유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서윤의 온몸을 짓눌렀고 한서윤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몇 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수석 주치의가 초췌한 얼굴로 안경을 벗으며 한서윤의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수호 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병명은 선천적 면역 결핍 합병증입니다. 한서윤이 주치의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호, 이제 막 건강해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거죠? 주치의가 고개를 숙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복용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입니다. 잠복해 있던 병균이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특수 혈청을 투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넘기기 힘듭니다. 한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지요. 아빠의 카드를 조금만 더 빨리 긁었더라면 동생을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하루라도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민준이 곁에서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고 한지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누나, 울지 마. 수호 저렇게 약하지 않아.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기운 좀 내봐. 한민준의 위로에도 한서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강철중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수호군에게 필요한 혈청을 보유한 유럽 제약사가 현재 국가 간 분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반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소식을 접한 최만식 부회장의 잔당들이 언론에 후계자의 건강 문제를 흘리며 서윤의 경영권을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지요. 인터넷에는 H그룹의 저주, 병든 후계자라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주주들은 동요하며 서윤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한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장치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내뱉는 한수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내 동생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이 거대한 제국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한서윤은 지갑 속에서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를 꺼내어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라던 이 카드가 단순히 돈을 쓰는 도구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지요. 강철중을 불러 카드의 뒷면에 숨겨진 홀로그램 코드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이 카드에는 분명 아빠가 숨겨놓은 또 다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좋으니 수호를 살릴 방법을 찾아주세요. 강철중이 기술팀을 동원해 카드의 보안 코드를 해제하자 놀랍게도 전 세계 의료계와 구호단체로 직접 연결되는 비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지요.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전 세계를 돌며 익명으로 베풀었던 선행의 결실이자 위급할 때만 가동되는 인류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H그룹의 한서윤입니다. 지금 제 막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H그룹의 모든 자산과 명예를 걸고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SNS는 내 남매의 사연으로 뜨겁게 달궈졌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아프리카의 병원, 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었던 유럽의 의사들이 일제히 응답했지요. 수출 제한 조치에 묶여있던 혈청을 보유한 국가의 정상들이 국민의 압박에 못 이겨 반출 허가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급박하게 흘러갔고 수호의 심박수 그래프는 점점 평평해지며 위험 신호를 알렸지요. 의사 선생님, 수호가 이상해요. 수호야? 누나 말 들려? 제발 눈 좀 떠봐. 수호야. 한서윤이 수술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고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산소통을 교체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옥상 헬기장에서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이 보였지요. 외국의 특수 의료진과 혈청을 실은 전용기가 국가 간의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목숨을 건 비행 끝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혈청 도착했습니다. 즉시 투여 준비하십시오. 수혈팀 대기하세요. 의사들의 외침과 함께 얼음 상자에 담긴 푸른 빛의 혈청이 수술실로 전달되었습니다. 한서윤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요. 복도를 가득 메운 경호원들과 병원 직원들도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영혼의 카드는 이제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 키가 되어 있었지요. 한민중과 한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수술실 앞 전광판에 들어온 붉은 불빛만을 응시했습니다. 누나, 아빠가 수호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지? 아빠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으니까. 한민준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사선을 넘나드는 막내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내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빠, 우리 수호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이 예쁜 집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서윤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천장을 타고 하늘로 닿기를 바라며 시간은 고통스럽게 흘러갔지요. 어느덧 새벽 공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올 무렵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땀 범벅이 된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한서윤을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호군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서윤을 안으며 같이 울었고 복도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아빠가 남긴 영혼의 카드가 만들어낸 두 번째 기적은 내 남매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서윤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평온하게 잠든 수호를 보며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최만식의 잔당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 기적 같은 소식 앞에 힘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보여준 서윤의 진정성과 아버지가 쌓아온 덕망은 H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서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금고에 쌓인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선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날이 밝아오자 창문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고 수호의 뺨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매의 왕국에 드리웠던 짙은 어둠이 걷히고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지요. 서유는 수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호야, 잘 견뎌줘서 고마워. 누나가 이제 내 곁에서 절대 안 떠날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강철중 비서실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병원 밖에는 막내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이 가져온 꽃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시련은 내 남매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결속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일기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오늘 느낀 이 경이로운 감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아빠가 남긴 마스터키는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수호의 건강 회복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의 비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내 남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꺼지고 정적이 흐르던 복도에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죠. 헬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온 외국인 의료진들이 땀을 닦으며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눈의 노의사인 한스 박사가 서윤의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장갑을 벗었죠. 한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박사의 가운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 수호, 이제 다시 아프지 않은 거죠? 한스 박사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혈청이 아주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쌓은 덕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옆에 서 있던 한민중과 한지호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서윤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중 비서실장이 다가와 서윤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막내 도련님은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강철중의 안내를 받아 창가로 다가간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켠 채 수호의 쾌유를 빌고 있었습니다. 내 남매의 기적을 응원합니다. H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지지합니다라는 팻말들이 밤하늘 아래에서 물결치고 있었지요. 서윤이 창문에 손을 올린 채 벅찬 감동을 느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어.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었나 봐.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수호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서윤은 밤새 수호의 곁을 지키느라 퉁퉁 부은 눈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서윤을 부르며 작게 속삭였어요. 누나, 나 배고파. 우리 예전에 먹던 그 빨간 떡볶이 먹고 싶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처음 내뱉은 말이 고작 배고프다는 투정이라니 서윤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죠. 민준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 녀석아, 누나가 지금 회장님인데 떡볶이가 뭐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수호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병실 안은 모처럼 행복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수호의 회복 소식은 주식시장과 경영권 분쟁에도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요. 최만식 부회장을 지지하던 주주들이
서윤의 진정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에 감복하여 일제히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서윤에게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회장님, 최만식 부회장의 잔당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제 누구도 회장님의 자격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서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들어온 수익금 전액을 사용하여 영원재단을 설립해 주세요. 우리 수호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게 아빠의 진짜 뜻이니까요. 서윤의 파격적인 선언은 곧바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서윤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지요. 반면 차디찬 감옥에 갇힌 박미령은 수호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을 접하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다 죽어가는 애가 어떻게 살아나. 내 돈 내놔. 그 돈 다 내 거란 말이야. 박미령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감방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만이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호가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자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아빠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여행을 계획했지요. 강철중 비서실장이 아버지가 남긴 검은 카드를 정밀 분석한 끝에 숨겨진 정보를 찾아냈거든요. 회장님, 이 카드 내부에 특수한 위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서윤이 카드를 받아들고 화면에 뜬 지도를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동해안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네요. 아빠가 왜 이런 곳에 정보를 숨겨두셨을까요? 한지호가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지도를 확대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누나, 여기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했던 장소 아닐까? 우리 어릴 때 아빠가 바다 이야기 자주 해주셨잖아. 서윤은 동생들의 설레는 표정을 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내일 바로 떠나자. 아빠가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내 남매는 아빠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지프차를 깨끗하게 수리하여 여행 준비를 마쳤지요. 화려한 리무진 대신 아빠의 채취가 남아있는 낡은 차를 선택한 것은 내 남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내 남매를 태운 지프차가 남산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빠져나갔죠. 운전석에 앉은 민준이 백미러로 동생들을 쳐다보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자, 출발한다. 다들 안전벨트 꼭 맸지? 우리 막내 수호, 컨디션 어때? 수호가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고야, 형. 바다 가서 물고기 많이 볼 거야. 차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빠가 즐겨 듣던 옛날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아빠의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감상했지요.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은 멀어지는 지프차를 보며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 배웅했지요. 지프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어느덧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파도 소리가 정겨운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네 남매는 아빠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낡은 해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바닷바람에 씻겨 하얗게 바랜 나무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지만 그 작은 집이 내뿜는 분위기는 무척이나 따스했지요. 오두막 앞 평상에는 주름진 얼굴의 해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지요. 아이고, 이럴 수가. 소영아, 소영이 네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게야? 할머니가 평상에서 내려와 버선발로 달려오더니 서윤을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을 아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깊은 그리움에 가만히 몸을 맡겼지요. 할머니가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죽은 소영이가 다시 살아온 줄 알았잖니? 너희가 진우 그 녀석 자식들이구나. 서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빠랑 엄마를 잘 아시는군요. 아빠가 남긴 기록을 보고 이곳을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오두막 안으로 이끌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재벌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도망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서윤은 오두막 기둥 뒤편에서 아빠가 아이들의 키를 쟀던 흔적과 함께 칼로 정성스레 새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보물들. 너희는 아빠 삶의 유일한 이유란다. 낡은 기둥에 새겨진 아빠의 서툰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서윤은 목이 메어왔지요. 할머니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싼 낡은 편지 뭉치를 꺼내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이 마을을 떠나서도 매달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왔단다. 자기가 없어도 마을 아이들 장학금이랑 내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줬어. 너희를 가난하게 키우면서도 마음만은 온통 이 마을과 너희 생각뿐이었지.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아이들에게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지요. 또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최만식 부회장의 계략으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돌아갈 길을 잃었다는 슬픈 사연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의 정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지갑 속 검은 카드가 사실은 할아버지와 아빠의 화해를 위해 준비된 유품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아빠는 우리를 미워해서 가난하게 살게 한 게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야.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고 지호와 수호도 아빠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아버지가 매년 겨울마다 아이들 몰래 이곳을 찾아와 어머니의 묘소를 관리했다는 증언을 들려주었지요. 서윤은 아버지가 비록 낡은 옷을 입고 힘든 일을 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 넓은 바다처럼 풍요로운 부자였음을 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단다. 아이들은 엄마의 묘소 앞에 모여 앉아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 바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와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아빠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지요. 서윤은 오두막 마당 구석에서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낡은 타임캡슐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네 남매의 정교한 조각 인형들이 들어 있었지요. 인형 밑바닥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하는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서윤의 인형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기둥이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아빠의 격려가 담긴 그 한마디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그녀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역사와 긍지를 되찾았고 그룹을 단순히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최만식 부회장이 구속 전 마지막 발악으로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유출 현장을 포착했고 최만식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이 전화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실장님, 당연한 결과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모든 분란이 마무리되어 가자 서윤은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요. 저희가 큰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이제 고생은 그만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아이고,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바다가 내 품인데 어디를 가겠니? 너희가 가끔 찾아와 얼굴만 보여주면 그걸로 좋게. 할머니는 끝내 서울행을 거절하며 서윤의 목에 직접 짠 따뜻한 털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차에 올랐지요. 멀어지는 오두막과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아빠가 남긴 낡은 지갑의 무게가 이제는 무겁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프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네 남매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서윤은 아빠가 남긴 마지막 미션인 묘소 방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고 아빠의 진심은 바다 건너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남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이 소중한 추억들은 앞으로 서윤이 마주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니까요. 오두막에 남겨진 아빠의 흔적들은 이제 내 남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의 새로운 페이지에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지요. 내 남매의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장엄한 행진이었고 아빠의 진심은 그들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다음 날 아침 8시 내 남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잠든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역을 감싸는 햇살은 유난히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한서윤은 하얀 국화꽃을 비석 앞에 내려놓고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한민중과 한지호가 비석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막내 한수호는 형들의 손을 잡은 채 신기한 듯 아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덧그렸지요. 한서윤이 비석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아빠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또 왔어요. 이제 우리 수호도 건강해졌고 나쁜 사람들도 다 벌 받았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한민준이 가방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꺼내 비석 앞에 놓으며 활짝 웃어 보였지요. 아빠, 여기 아빠가 좋아하던 커피예요. 이제 우리 배고파서 울지 않아도 돼요. 누나가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사주거든요. 한서윤은 지갑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검은 티타늄 카드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카드를 비석 위에 가만히 올려두며 서윤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아빠, 이제 이 카드는 돌려드릴게요.
아빠가 왜 이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빠는 우리가 돈의 힘을 알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길 바라셨던 거죠? 이제는 이 카드가 없어도 우리 남매 서로 지켜주며 잘 살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뉴욕 저편에서 검은색 제복을 입은 중년의 관리인이 서윤 일행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관리인은 한서윤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품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님 되시나요? 한진우 회장님이 생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따님과 아이들이 카드를 들고 이곳을 찾아오는 날, 이 상자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군요.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상자 위에는 아빠의 투박한 필체로 나의 가장 위대한 유산들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내 남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읽으라는 예약된 편지들과 함께 수천 장의 인화된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맨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꺼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사진 속에는 아빠가 멀리 전신주 뒤에 숨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는 아이들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아빠가 낡은 전등 아래에서 구멍난 수호의 양말을 서투른 솜씨로 꿰매는 장면도 있었지요. 아빠는 단 한순간도 아이들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아이들이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아빠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아픈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민준아, 지호야, 이것 좀 봐. 우리가 춥다고 울 때 아빠도 밖에서 같이 울고 계셨어.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오열이 터져나왔고 사진을 넘겨보던 동생들도 아빠의 절절한 사랑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짧게 적혀 있었지요.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너희가 나눈 우애와 사랑은 영원한 보물이란다. 이제 아빠 걱정 말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렴. 한서윤은 아빠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비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금기는 아이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구명줄이었던 것이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중 비서실장과 경호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아빠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서윤은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의 조각조각들을 모두 씻어내었지요. 묘역을 내려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강철중 비서실장이 차 옆에서 서윤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다음 일정을 물었지요. 회장님, 내일이면 정식 취임식입니다. 본사에서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화려한 호텔은 우리 아빠와 어울리지 않아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땀 흘리며 일하셨던 그 낡은 공사 현장 앞 공터에서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남매가 아빠의 사랑을 다시 찾은 시작점이니까요. 강철중은 서윤의 의외의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미소를 지었지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공사 현장 근처의 빈터를 정비하고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도 이 뜻을 전할게요. 서윤은 한 발 더 나아가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든 현장 직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초대장에 넣어주세요. 아빠의 유산은 우리 네 남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 땀 흘린 모든 가족과 나누고 싶어요. 서윤의 이 결정은 삽시간에 그룹 전체와 언론에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재벌가의 화려한 취임식이 아닌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시작될 새로운 회장의 행보에 열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온 회장님, 영원의 기적을 실천하는 리더라는 찬사가 쏟아지며 서윤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폭발했지요. 취임식 전날 밤 서윤은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아빠가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빠의 투박한 목소리가 서윤의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서윤아, 내일이면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서겠구나. 떨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아빠의 딸이니까. 아빠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 서윤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자신을 향하겠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지요. 아빠가 남겨준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스터키가 서윤의 심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낡은 지갑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밤 풍경은 네 남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평온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요. 그렇게 네 남매의 기나긴 겨울은 끝나고 아빠의 사랑으로 빚어낸 찬란한 봄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남산 저택의 정원에는 아빠가 좋아하던 라일락 향기가 가득하게 퍼졌죠. 한서윤은 이제 H그룹의 당당한 회장으로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영원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재단 건물 중앙의 박물관에는 아버지가 남겼던 그 낡은 검은 티타늄 카드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 위용 있게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카드 아래에는 한서윤이 직접 적어 넣은 이 카드의 가치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서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가 타던 낡은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한 전용차를 타고 본사로 향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둘째 한민주는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하여 영혼의 가치라는 주제로 연 첫 개인 전시회에서 발생한 낙찰 대금 100억 원을 전액재단에 기부하며 언니의 뒤를 든든하게 따랐어요. 한민준이 캔버스에 담아낸 아빠의 낡은 지갑과 편의점의 풍경은 수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마력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셋째 한지호는 H그룹의 기술 총괄 이사가 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세이프키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빠의 천재성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켰지요. 한지호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디지털 방패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한수호는 난치병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어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아빠에게 바치는 세리머니를 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요. 한서윤은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매달 한 번씩 예전에 살던 그 낡은 빌라촌을 찾아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내 남매 꿈터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어요. 도서관 입구에는 배고픈 아이는 언제든 들어와 밥을 먹고 책을 읽으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자신의 아팠던 기억을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지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한서윤은 예전에 그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예전의 자신처럼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한서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따뜻한 도시락과 우유를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얘야, 배가 많이 고프지? 우선 이걸 좀 먹으렴.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줌마가 내 곁에 있어 줄게.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도시락을 받아드는 모습을 보며 한서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기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출소 후 서윤이 마련해준 작은 시골집에서 지내는 박미령 고모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평생을 지역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박미령이 정성스럽게 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상자에 담아 서윤에게 보내오며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염치 없지만 너희 남매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한서윤은 고모의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미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포용하는 법이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강철중 비서실장은 은퇴를 앞두고 한서윤에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 일기장을 전달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지요. 회장님, 이제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한진우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회장님만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한서윤은 강철중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가 그를 위해 준비해둔 노후 별장의 열쇠와 감사패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내 남매는 이제 각자의 길에서 성공했지만 언제나 서윤의 곁으로 돌아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를 형성하며 서로를 지켜주었지요. 매년 아빠의 기일이 되면 네 남매는 어머니의 고향인 동해안 오두막에 모여 소박한 떡볶이 파티를 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평상에 앉아 한서윤이 동생들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얘들아, 우리 아빠가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또 껄껄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한수호가 서윤의 어깨에 기대며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누나. 아빠는 우리 누나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회장님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실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섞여 퍼져나갔고 서윤은 오두막 서재에서 아빠의 낡은 만년필로 자신의 자서전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영원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모든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 키이기 때문이다. 한서윤은 밤하늘의 밝은 별을 보며 아버지가 자신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환상을 보고는 행복한 눈물을 훔쳤지요. 아버지가 남긴 검은 카드는 비록 낡아 박물관에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정신은 내 남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H그룹은 이제 수익성보다 인류의 행복 지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여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랑의 마스터키로 상징되며 우뚝 섰지요. 서윤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며 더 이상의 어둠은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기나긴 여정의 대단원을 마감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네 남매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눈부신 황금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서윤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빠, 우리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은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며 세상의 따뜻한 기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남산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네 남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가장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지요. 세상은 여전히 춥고 배고픈 곳이 많겠지만 서윤이 만들어낸 사랑의 네트워크는 그 모든 곳을 따뜻하게 녹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낡은 지갑은 이제 비어 있었으나 서윤의 심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그렇게 네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습니다. 서윤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눈부셨으며 그녀의 행보는 곧 수많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되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스터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며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버지가 남긴 영원의 카드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네 남매를 하나로 묶어주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었죠. 우리 삶에도 가끔은 텅 빈 카드처럼 막막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화려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이미 세상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 키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비록 아버지는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절절한 사랑은 네 남매의 앞날을 영원히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적 같은 사연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